안녕하세요. 전략적 기획론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략적 기획론 저번 주에는 전략적 기획의 어떤 프로세스, 어떻게 전략적 기획을 하는가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 단계가 있고 정말 정책을 만드는 형성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해서 다시 전략에 반영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말 전략을 짜러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분석하고 형성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그런 전략 기획을 준비하는 단계를 먼저 이제 전략 기획을 들어갈 때 준비하는 단계의 검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분석 단계로서 이제 환경 분석을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디니스 어세스먼트라 해서 정말 우리 조직이 전략적 기획을 하기 위한 준비를 잘 갖췄는지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절차를 마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을 해보는 방법 혹은 그 분석 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획의 준비라는 거 사실은 우리 단계에서는 우리처럼 이제 염수 삼아 해보는 단계에서는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획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고 최고 경영자의 후원을 받아내고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우리는 각 조별로 우리가 내일 만나서 이제 조별 토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이제 기획팀이 돼서 이제 전략을 세우니까 준비할 이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가는데 실제 조직 내에서 전략적 기획을 시작할 때는 이 기획의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의 준비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검토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기획의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언제 추진할 건가, 언제 이 전략적 기획을 할 건가, 이 추진 시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가 할 건가, 이 전략적 기획을 누가 할 건가, 추진 주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전략적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 내에 합의가 얼만큼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전략적 기획은 주로 언제 하냐면은 조직이 신설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새로운 계획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의 사업에 지원하고자 할 때, 그리고 법규에서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조직의 최고 관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경영 방침이라든지 조직 운영 방침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주로 전략적 기획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CEO가 오면 대개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조직의 성과를 점검해보고 새로운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다시 조직을 재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전략적 기획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럴 때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두 번째 검토 사항은 누가 하냐는 겁니다. 누가 하냐는 거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 경영자가 교체되면은 최고 경영자가 밀어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법규에서 강제적으로 저번에 우리 봤듯이 문화체육관광부는 1년에 한 번씩 1년 단위의 전략적 기획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기획팀에서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사업에 공모할 때 이럴 때도 이제 이런 주체들이 돼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검토 사항은 이런 거죠. 주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전략적 기획을 시작하면은 조직 내부에서 불만이 있는 거죠. 자꾸만 뭐 계획만 짜고 왜 귀찮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조직 내에서 얼마만큼 이런 전략적 기획의 필요성, 그것의 의미, 이런 것들에서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 기획을 할 때는 이렇게 언제 추진하고 누가 추진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부에 컨센서스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된다는 거죠. 이 준비 단계 때 이제 검토하는 사항인데 우리는 조직 밖에서 연습 삼아 해보니까 이런 단계를 거치진 않죠.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은 일단은 조직 내 공감대입니다. 조직 내 공감되는 최고 경영자와 의사결정자들의 지원이 있느냐. 그 다음에 조직 전체적으로 조직원들이 정말 우리가 변화의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들 갖고 어떻게 무엇을 해낼 것이냐. 이런 어떤 합의, 조직 내 어떤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검토할 사항은 누가 추진하고 이걸 추진할 때 자원, 그러니까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지원이 충분한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기획 추진 책임자를 임명하고 추진 조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략적 기획을 통해서 해결될 목적과 이슈가 있는지, 정말 무엇을 위한 변화인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건드릴 건지,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정표를 만드는 거죠. 언제까지 계획을, 분석을 끝내고,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실행할 거다.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누가 참여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원과 혹은 장애 요인을 극복할 어떤 충분한 자원이 있는지, 이런 거죠. 우리가 큰 조직에서 전략적 기획을 하려면은 예산의 지원도 있어야 되고, 인력의 지원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게 되는 거죠. 준비 단계에서. 그래서 실제로 공공조직 내에서 전략적 기획을 성공하려면 하는 조건으로는 한 7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략적 기획을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의 준비도 필요하고 인력의 준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조직 내 컨센서스, 우리 조직이 정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리더십과 이해관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기획은 기본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변화의 계획을 세우는 건데 무엇보다도 그렇다면은 그것 최고 경영자 수준부터 중간 관리자까지 그런 것들을 어떤 밀어붙일 어떤 리더십적인 요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참여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아까 했듯이 현명한 전략적 사고와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감대가 구축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조직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필요한 정치적 기반도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공조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차원에서 허용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조직은 법에 의해서 그 조직의 임무라든지 비전이 딱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맨데이트 수준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정치적 기반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과정을 설계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전략적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 결과물은 전략적 기획을 하면 결과물은 사실은 어떤 보고서 한 장이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만들어보는 실습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전략적 기획의 필요성은 뭐냐면은 그걸 갖고 실제로 조직을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번 수업 시간에는 그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계획서만 하나 내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면 좋겠다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전략을 짜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전략서 계획서를 갖고 실제로 조직을 변화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런 식의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기획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조직을 만들어내죠, 먼저.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지시라든지, 혹은 최고 경영자의 어떤, 합의, 이런 게 통해서 이른바 전략기획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각 부서, 각 조직의 책임자들이 와서 이 기획위원회를 만들죠. 위원회를 만들면 실제로는 여기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의사결정만 하고 실제로는 요 실무부서에서 하죠. 그래서 책임자를 선정하면은 책임자의 주도하에 전략기획팀, 일종의 사무국, 실제 일을 굴리는 데서 여기서 이제 일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최고경영자의 어떤 지시라든지 합의하에 위원회를 만들고 실제로 일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략기획 책임자가 됐다고 가정하거나 혹은 그 전략기획팀 혹은 전략기획팀의 팀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어떤 조직, 여러분들이 선택한 조직의 전략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각각 무엇을 하느냐 보면은 전략기획위원회는 아까 했듯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어떤 헤더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기획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책임자가 선정되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엘리트, 그러니까 어떤 시야가 넓고 추진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책임자를 선정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지시하에 이제 기획팀이 구성되는 거죠. 상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전략기획팀이 구성돼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전략기획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전략기획팀의 주요 목표는 뭐냐? 일단은
왜 우리가 전략 기획을 하는지 목적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울 건지 그 계획의 유형이라든지 범위를 결정하는 거죠. 뭐 3년이나 5년 단위의 전략적 목적을 세울지 아니면 어떤 1년이나 5년 단위의 것을 할지 혹은 1년 단위의 것을 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이 준비 단계, 그러니까 CEO의 어떤 최고 경영자의 어떤 후원 정도, 조직 내 컨센서스 정도, 예산과 인력의 지원 정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일정을 만드는 거죠. 언제까지 분석을 끝내고 언제까지 전략을 만들어서 그리고 언제까지 실제로 집행에 들어간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누가 참여할 건가? 그리고 자원 문제, 즉 인적 자원, 사람의 지원이 있는지 물적 자원이 있는지 충분히 정보를 획득한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아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전략기획팀에서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전략기획팀에서 이런 걸 체크하면은 준비가 다 우리가 전략기획을 형성할 분석과 형성을 할 준비가 끝난 거죠. 그러면은 이 전략기획팀이 중심이 돼서 이제 분석 그때 얘기했듯이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분석에 들어가고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략 형성을 하는 거죠. 이 분석 단계에 있는 게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과 이걸 종합해서 스왓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할 거는 외부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부 분석을 위한 분석 툴, 우리가 외부 분석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한 분석 툴은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얘기한 거는 이 분석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서 준비 단계가 조직에서는 준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조직에서 실제로 움직일 때 얘기고 우리는 이 준비 단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별로 가상의 조직을 하나 정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해보는 거니까 실습을 해보는 거니까 요 단계 없이 분석 단계와 전략 형성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얘기할 거는 이겁니다. 이제 전략 기획은 이제 2단계를 바치죠. 기획을 준비하고 환경 분석, 이제 외부 분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 형성을 하고 전략 방향을 설정해서 전략을 형성하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피드백하는 단계인데 그때 얘기했듯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전략적 기획할 때는 이제 세 개의 그래프 분석과 형성과 집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래프를 보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이제 봤는데 이 분석 단계가 바로 여기까지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과 수학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략 발전을 설정해서 전략을 형성하는 게 요 형성 단계 얘기죠. 그리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게 요 단계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게 피드백해서 환경 분석을 한다는 거죠. 요 단계는 실제로는 준비한 단계인데 우리는 요 단계가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이 분석의 첫 번째 단계인 외부 환경 분석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분석 툴은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외부 환경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전략이란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변화를 위한 계획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취직하게 되거나 혹은 어떤 조직에 몸담게 되면은 그 조직의 변화를 위한 계획을 짜도록 요구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업무에 있든 그게 뭐 실제로 기획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획팀이 아니더라도 자기 부서에 있으면은 기획팀이 짠 거에 따라서 자기 조직의 변화 혹은 자기 업무의 어떤 그 전략 목표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첫 번째 요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A 상태에서 B 상태로 변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아무리 자신이 변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외부 환경 자체가 녹록치 않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변하고자 할 때 나를 둘러싼 환경적 제약이라든지 환경적인 기회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의 문제의식인데, 외부 환경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사례를 들고 왔어요. 이 그림 보시면은, 이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 갈류섬의 결투라는, 갈류섬이 제가 어딘가 봤더니, 후나시마 섬이라는 건데, 후나시마 섬이 어딘가 하면은, 일본의, 지금의 시모노세키가 어디냐면은, 일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이제 후쿠오카가 있고, 후쿠오카 본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본토가 이렇게 있고, 여기 조그만 섬이 있고, 여기 혼슈고, 여기가 조그만데 이제 큐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 섬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모노세키가 요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노세키가 이제 큐슈랑 혼슈 사이에 있는 조그만 만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모노세키예요. 시모노세키인데 요 근처에 있는 섬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 1612년 4월 13일 날 후나시마 섬, 아까 여기서 세 개의 결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은 이제 무협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죠. 일본에 워낙 유명해서 일본에 가끔 드라마로도 나오더라고요. 드라마도 나오고 이 사람이 기무라 타쿠야지 않습니까? 기무라 타쿠야가 이 미야모토 무사시 역을 한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전설적인 사무라이죠. 사무라이인데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제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나 봐요. 도장 깨기. 그러니까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에도 시대니까 1612년에 에도 시대니까 일본으로 따지면 전국 시대가 끝나고 평화 시대가 온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 시대에는 이제 전쟁이 항상 활성화되던 때니까 사무라이들이 전쟁을 할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에도 시대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에도 막부가 쓰면서 거의 이제 한 200년 동안 평화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사무라이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칼 차고 다니면서 전쟁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맥락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사사키 코지로라는 일본의 또 그 당대를 풍미하던 검객이 있었나 봐요. 근데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 코지로한테 일본 제일검을 가리자라고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죠. 뭐 이런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고 이 사람이 이제 사사키 코지로라는 사람인데 사사키 코지로는 검술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긴 칼, 3척 정도 되는 긴 칼을 이제 등에 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번개처럼 그거를 확 해가지고 뭐 이제 배는 특징이 있었고 미야모토 무사시는 긴 칼과 짧은 칼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하는 검술이라고 해요. 전 자세한 내용 모르는데 이제 저도 들은 얘기를 드라마에서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야모토 무사시 이 사람이 이제 코지로한테 가서 내가 일본 제일검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검투 대결을 한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612년 4월 13일 날 음력 4월 13일 날 후나시마 섬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대결의 이제 사전 배경입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는데 이때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미야모토 무사시가 사사키 코지로를 일격으로 베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일본 제일검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겼냐 이런 겁니다. 4월 13일 날 이제 후나시마 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미야모토 무사시는 태양을 등지고 이제 정오 정도 만나니까 미야모토 무사시는 태양을 등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미야모토 무사시는 전날 그 대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미리 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태양을 본 거죠. 아, 요 시간대엔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서야겠다. 미리 계획을 한 거죠. 즉 전날에 태양의 그러니까 요 그림상으로 따지면은 이쪽에 해가 뜬 거죠. 해가 떠서 미야모토 무사시는 해를 등지고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코지로 같은 경우 사사키 코지로 같은 경우는 태양을 마주보고 쓰니까 눈이 부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야모토 무사시는 첫 번째 태양을 등지고 서서 이제 결투를 했다. 두 번째, 원래는 12시 정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미야모토 무사시는 12시보다 거의 2시간 늦게 등장한 거예요. 한나절이나 늦게 등장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노린 건 뭐냐면은 이 사사키 코지로의 인내심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 동안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결투를 나오는데 2시간 동안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초조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어떤 마음의 평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은 뭐냐면은 2시간 동안 바닷바람을 맞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바닷바람을 4월이면 음력 4월이면 이제 5월 초, 5월 말 이 정도 될 텐데 그때 정도면 이제 바닷바람이 찰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육이 경직되는 거죠. 찬바람 오래 맞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원래는 이 그림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긴 목검을 들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긴 목검을. 이거의 효과는 두 개예요. 하나는 코지로도 긴 장검을 들고 장검이 장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긴 장검. 자기도 긴 목검을 들고 옴으로써 코지로의 장점을 없애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강철로 된 검을 갖고 오는데 얘는 목검을 갖고 오니까 코지로를 봤을 때는 좀 우습게 보이는 거죠. 목검을 들고 온 거야? 목검 좀 왜냐면 목검과 이 철검이 싸우면은 당연히 목검이 부러질 수 있고 잘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거죠. 목검을 들고 오는 거 보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 태양을 등진 거, 그 다음에 한나절 늦게 온 거, 긴 목검을 들고 온 게 이 사사키 코지로로 하여금 심리적이고 육체적으로 취약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알고 보면은 미야모토 무사시가 전날의 사전답사, 그 다음에 코지로의 어떤 심적인 특성들, 그 사람의 싸움의 전술들을 미리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했던 행위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이 전략이 먹혀서 당일날 전투에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단칼에 코지로의 어깨를 쳐가지고 코지로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천하 제일검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미야모토 무사시의 그러니까 이 싸움, 이 대결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당일날에 결투가 벌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답사를 한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심리적이거나 혹은 싸움 기술의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해온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통해서 미야모토 무사시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미야모토 무사시의 승리를 갖고 왔던 건 바로 상대방에 대한 혹은 외부 환경에 대한 상대방과 외부 환경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 분석에 근거해서 이런 전략을 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전략을 짤 때 자신의 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분석 방법으로 오늘은 외부 환경 분석이라는 것들을 해야 되고, 외부 환경 분석을 하기 위한 전략 툴인, 그러니까 툴이라는 거는 뭐 기법 같은 겁니다. 굉장히
허무할 정도로 심플한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분석 틀은 패스트 분석이라는 겁니다. 패스트 분석. 패스트 분석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기업의 예를 든 겁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기업일 경우에 우리가 분석 대상이 기업일 경우에 분석 툴로서 먼저 패스트 분석입니다. 패스트 분석 기업의 환경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거시 환경과 산업 환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같은 업종을 구성하는 혹은 관련 업종으로 구성되는 산업 환경이 있고 그 산업 환경을 다시 규정하는 외부 거시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거시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툴로서 패스트 분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패스트 분석은 political, economy, social, technology. 즉 뭡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기술적 환경. 이 네 가지의 트렌드, 최근에 기업을 둘러싼 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이 트렌드, 이것의 어떤 변화 방향,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게 바로 거시환경 분석 방법으로서 패스트 분석이라는 겁니다. 앞 글자를 따서. 그죠?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기업을 둘러싼 환경으로는 이런 거시 환경 외에도 산업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 환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업을 둘러싼 경쟁자와, 그 다음에, 공급자와, 고객과, 그 다음에 자신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 환경은 포터의 5포스 애널리스트를 하는데 이거 조금 이따 보고. 어쨌든, 거시 환경 분석은 패스트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패스트 분석. 즉, 정치 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적 환경과 기술적 환경을 분석하는 거죠. 이거는, 이 패스트 분석은 사기업, 기업 분석에도 할 수 있고, 혹은 공기업 분석에도 공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를 텐데, 이거는 어떤 기업의 패스트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과 사회 문화적, 그 다음에 기술적 환경을 이제 분석한 건데, 각각의 정치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을 각각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쭉 나열하는 겁니다. 쭉 나열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곰곰이 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쭉 나열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환경적 요소를 쭉 나열하는 겁니다. 역시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도 최근의 트렌드, 그 다음에 어떤 경향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요인들, 이런 것들 쭉 나열하는 거죠.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이 외부 환경이 결국은 우리가 스왓을 할 때, 이 외부 환경이 결국은 기업을 둘러싼 기회 요인이 되기도 하고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가령 예를 최근에 정부가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요소들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요소로 GDP가 최근에 3% 성장했다. 뭐 이런 것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린 베이클, 그러니까 녹색 도구에 대한 혹은 녹색 그러니까 운송시설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계들이 생겨났다. 코스트를 20% 정도 낮출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생겨났다. 이런 것들은 그 기업에 있어서 기회 요인이 되기도 하고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패스트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기술에 대한 어떤 외부 환경 분석이죠. 이걸 통해서 분석한 외부 환경이 결국은 그 기업에게 기회가 되는지 위협이 되는지를 우리가 추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이 분석에 기반해서 이것이 수학 분석의
오퍼튜니티와 위협의 분석 요소로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패스트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의 것을 만들어서 주요 변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정치적 부분에서 변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경제적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사회적인 요소, 기술적 요소의 변화 양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것이 그 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되는지, 위협이 되는지, 기회가 되는지, 위협이 되는지를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나중에 분석을 하실 때 이 목록을, 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 요소는 뭐 어떤 것이 있다고 쭉 나열하는 거죠.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경제적 요소가 어떤 게 있다, 뭐 어떤 게 있다, 쭉 나열하는 거죠. 쭉 이렇게 나열하고,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기회가 되는지, 혹은 위협이 되는지 요소하고, 기회가 된다면 왜 기회가 되는지 그 근거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근거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 표를 자체로 이게 패스트 분석이 완료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원들과 서로 협의하면서 어떤 조직을 정한 다음에 조원들과 협의하면서 이런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절차를 밟으시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하기 위한 분석 툴로서 이 패스트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툴킷입니다. 툴킷이 뭡니까?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툴킷이 된다. 패스트 분석은 내가 분석하는 대상이 기업일 때도 할 수 있고 공공조직일 때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아까 기업일 경우에는 크게 둘러싼 거시환경 분석은 우리가 이제 패스트 분석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거시환경 내부에 이 산업환경 분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 분석을 할 때 쓸 수 있는 툴킷이 바로 포터의 5 Force Analysis라는 겁니다. 포터라는 사람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하버드의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학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의 개념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해서 비교율을 하는 것들이 전략의 개념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2세대 전략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라고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2주차 때 궁금하시면 이제 2주차 강의를 다시 보시면은 포터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전략의 개념을 이제 독점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봤는데, 그 맥락에서 그 독점적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내는 건데, 독점적 위치 만들어내는 건데, 이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들, 그 독점적 지위를 분석하는 어떤 툴, 이게 5Force라는 겁니다. 즉 어떤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낼 때 그 고려해야 될 5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이 바로 5Force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5Force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독점적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행동이라는 건데,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둘러싼 산업 환경이 있습니다. 산업 환경이 있고, 더 크게는 이제 거시 환경이 있는 거죠. 환경이 있는데, 기업의 산업 환경에서는 5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독점적 환경을 만들 때 분석해야 될 사람인데, 첫 번째는 대체품의 위협이 있느냐. 어떤 기업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 대체품의 위협이 있느냐. 그 다음에 기존 경쟁자의 위협이 있느냐. 그 다음에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 있느냐. 그 다음에 구매자의 파워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공급자의 파워가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체품의 위협과 기존 경쟁자의 위협과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 있다면은 이것은 경쟁적인 상황,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으로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대체품이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존 경쟁자가 있고, 신규 진입자가 쉽게 들어온다면은 독점적 위치가 위협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때 필요한 전략은 경쟁을 억제하는 전략이 되는 거죠. 진입장벽을 높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런 경쟁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구매자의 파워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매자의 파워, 즉 소비자의 파워가 약하다면은 나는 판매 가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구매자의 파워, 즉 소비자의 파워가 굉장히 크다면은 나는 함부로 판매 가격을 극대화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공급자의 파워, 내가 제품 생산할 때 공급자의 파워가 굉장히 크면은 나는 그 사람이 공급하는 대로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은 공급자의 파워가 약하다면 나는 구매 가격, 그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료의 제품 가격,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이런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5가지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내가 분석해 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서 내가 독점적인 위치를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이런 관점에서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경쟁자의 관계에서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식의 전략을, 구매자의 관계에서는, 소비자죠 정확하게는, 판매 가격을 높이는 식의 전략, 그리고 공급자의 관계에서는 구매 가격을 낮추는 식의 전략을 내가 구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업일 경우에는 어떤 산업환경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포스 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보십시오.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산업구조가 기존에 있고, 나를 둘러싼 어떤 조직을 둘러싼 산업구조가 있고, 그 산업구조의 압도적인 규정 하에서 기업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기업의 행동은 산업구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성과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구조의 구조적인 제약 속에서 기업을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로서 성과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5포스 전략은 뭐냐면은 기업의 행동이 먼저 우선하는 겁니다. 즉 기업의 행동이 먼저 우선해서 기업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독점적인 산업구조를 먼저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그랬듯이 우리가 5포스 분석을 통해서 5포스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경쟁관계, 그 다음에 구매자와의,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 그 다음에 원재료 공급자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그 전략을 구사해서 독점적인 위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기업의 행동을 먼저 움직임으로써 산업구조 자체를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관점, 산업구조 자체의 구조적 제약을 기업의 행동을 통해서 먼저 그 구조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는 산업구조가 기업의 행동을 먼저 압도적으로 규정한다고 보는데, 이 5포스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은 기업의 행동을 통해서 먼저 산업구조를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낸다는 생각인 거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5포스 분석에 담긴 아이디어는 바로 기업의 선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5포스 분석, 5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에게 유리한 산업구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점적인 지위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을 선택하셨다면은 산업환경 분석을 통해서는 5포스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즉 아까 했듯이 새로운 경쟁자가 유입하게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경쟁 관계에서 대체자가 있느냐의 관점에서 쭉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경쟁자 사이에서 라이벌이 있느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요 3가지, 아까 했듯이 요 3가지, 그러니까 신규 진입의 위협이 있느냐, 그 다음에 대체자가 있느냐, 라이벌이 있느냐,
요걸 갖고 경쟁 구도를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어, 즉 구매자의 그 소비자죠. 소비자가 얼마나 그 파워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공급자, 원자료 공급하는 공급자가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독점 지위가 만약 있지 않다면은 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내가 구사해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전략의 개념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개념. 이 관점에서 5가지 요인으로 내가 산업 환경을 분석해보고 이 관점. 그렇다면 내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행동, 이 행동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이라는 개념인 거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 전략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략적 방향을 설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을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산업구조 자체를 독점적인 지위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낸다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 쓸 수 있는, 산업환경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공조직을 한다면은 5포스 분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5포스 분석은 철저하게 수익을 내는 기업적인 관점이거든요. 근데 공공조직은 다른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기업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아까 같이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을 둘러싼 이른바 산업 환경이 먼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산업 환경을 둘러싼 이른바 거시 환경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시 환경에 대해서는 패스트 분석을 일반적으로 하고, 산업 환경 분석은 5포스를 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5포스 애널리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공조직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과 다르죠. 일단 거시 환경은 거시 환경은 동일하죠. 그래서 일반 공공조직 같은 경우에도 거시 환경은 똑같으니까 패스트 분석을 하죠. 하지만은 공공조직 같은 경우는 산업 환경이 아니라 이제 과업 환경이 되는 거죠. 과업 환경이 되니까 이거는 기업처럼 5포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해관계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조직은 기업과 다른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거시 환경 분석은 일치합니다. 이 거시 환경 분석은 기업 분석이나 공공조직 분석이 일치하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환경 분석해야 되고, 그 수단으로서 5포스를 한다면은, 공공조직 같은 경우는 과업 환경 분석하니까 여기서는 이해관계자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석 대상으로서 공공조직을 선택하셨다면은 패스트 분석과 이해관계자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해관계자 분석이란 건 뭐냐? 이해관계자 분석은 이런 겁니다. 크게 어떤 공공조직을 둘러싼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넓게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죠. 공공조직을 둘러싸서는. 그죠? 그러면 내부 고객은 누가 있고, 외부 고객은 누가 있고, 이해관계자는 누가 있다. 이렇게 쭉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객별로 그들의 기대가 뭐고, 기대가 뭔지를 쭉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쭉 나열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 기대를 모두 조직에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 고객 기대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먼저 해야겠구나. 두 번째. 이걸 세 번째. 네 번째.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높은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전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조직을 만약에 분석하게 되면은 이런 이해관계자 분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분석을 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이렇게 쭉
이해관계자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시민, 의사결정자, 정치적 반대자, 프로그램 지원자, 중앙부처, 감독자, 행정기관, 비정부 매개기관, 지방행정기관, 일선 관료, 고객, 관련 공공기관 이렇게 쭉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공공조직을 둘러싸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각각이 자신의 조직에 요구하는 어떤 기대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 쭉 나열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 각각의 기대치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정한 다음에 우리가 그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공공조직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해관계자를 우리가 이제 먼저 확인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하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도 우리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절차는 이거죠. 먼저 우리가 이제 공공조직의 경우에 이해관계자 분석을 할 때 이해관계자가 누군지 이해관계자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잘 안 보이네. 다시 쓰겠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누군지 이걸 분석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혹은 기대사항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대사항의 우선순위, 우리가 보통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인의 기대를 모두 우리가 충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건가? 이게 고민거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참조할 수 있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을 크게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그 이해관계자가 내 조직의 이해관계가 크냐 작냐, 그러니까 나와 얽힌 이해가 크냐 작냐를 하는 기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냐 작냐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축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하고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조직의 힘이 커, 이해관계의 힘이 커. 그 사람은 플레이어죠. 그죠? 이 사람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조직이, 이쪽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집단이 되는 거죠. 이런 집단과는 가장 우선적으로 관계, 로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나한테 미치는 영향도 가장 적고 우리 조직하고 이해관계도 적어. 가장 이쪽이 우선순위가 낮은 조직이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낮은 조직, 이걸 이제 크라우드라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낮은 거죠. 이쪽은 우선순위가 가장 낮아.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가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높은데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반대로 영향은 큰데 나하고 이해관계가 적거나, 이런 게 있죠. 보통은 나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이 묶인 쪽, 이쪽이 더 우선순위가 높을 가능성이 있죠. 이쪽이 이제 세 번째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전략을 짤 때는 이쪽, 그리고 이쪽 집단의 어떤 니즈, 이쪽 집단의 요구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한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은 그쪽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툴,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해관계자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정부 기관, 공공기관인데요. 보통 이쪽을 중심으로 자신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청와대, 타부처, 기업, 국민, 언론기관, 국회, 주요한 이해관계자를 나열한 다음에 어떤 식의 인터랙션이 있는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은 거죠. 청와대하고는 정책 제안하고 성과를 보고하는 관계고, 그다음에 통치 이념과 원칙을 제시를 받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는지 이렇게 쭉쭉
나열하는 거죠. 그리고 타부처하고는 협조 조율 대상이다. 그래서 대외적인 협상,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있다. 기업하고는 국부 창출의 주체고 이들의 성격이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이해관계자를 먼저 나열하고 이렇게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지, 즉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들과는 어떤 식의 이들의 위상이 있는지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해관계자 분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공공조직을 선택했으면은 이런 이해관계자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준비 단계를 거치면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을 하게 되죠. 외부 환경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선택하는 것이 만약 사기업일 수도 있고 공공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 환경, 거시 환경 분석은 패스트로 일치하죠. 근데 기업의 둘러싼 환경은 이제 산업 환경이니까 이때는 5포스 같은 걸 한다는 거죠. 공조직 경우에는 산업 환경이 아니라 이른바 과업 환경이 되니까 이때는 이해관계자 분석을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이 패스 분석이라든지 5포스라든지 이해관계자 분석은 사실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분석을 위한 그야말로 툴킷입니다. 즉 어떤 도구 같은 거예요. 도구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무엇인지, 도구의 이론적 의미인지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을 굉장히 잘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외부 환경 분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전략적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뭐고, 사전적으로 준비를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지 얘기했는데, 우리하고는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고, 외부 환경 분석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것들을 분석해야 되고, 그 분석을 하기 위한 툴킷은 무엇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전략적 기획 수업 시간에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이 수업이 뭔가 거창한 것을 강의할 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얘기했듯이 지식을 에피스템에 그다음에 테크네 이렇게 구분했을 때 테크네가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이라면 테크네는 기술적인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 수업은 철저하게 테크네, 기술적인 지식과 관련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취업 후에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조직에서 실제로 전략적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 수업의 목표가.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경험을 제공해주고 어떤 이론적인 맥락이라든지 그런 툴킷 같은 것도 알려주는 것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할 때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외부 환경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과 어떤 툴kit이 뭐가 있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5주차 수업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을 때쯤에는 이제 추석이 다가왔을 텐데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추석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게 월요일인데 내일 12시에 여러분과 대면을 하면서 각자 조별로 어떤 조직을 선정할지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5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